자, 교재 102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서비스업 입지론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102 쪽에 가시면 이제 공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 말고 더 풀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뭐 지금은 제가 풀어드리는 것만 하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를 갖다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처음에는 좀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푸셨다가 단축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복습해 봐야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편안하게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부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론, 도시 생태학적 관점의 침입 경쟁 천이고요. 1925년에 나온 도시공간 구조이론을 첫 번째로 설명하는 시카고를 대상으로 연구한 이론입니다. 도시 모양이 5개 지구로 이루어지고요. 중전 저고통,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전이지대, 점이지대와 통근자지대는 여기서만 나온다 그랬었습니다. 도심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저급 주택지대가 먼저 입지한다라고 했던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었고요. 교통축, 교통망, 교통노선, 부채꼴, 쐐기, 교통노선에 가깝게 고급 주거지구 입지, 이거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었습니다. 도심뿐 아니라 부도심, 외부 업무지구, 동종 길이는 집적하고 이종 길이는 분산 비양립하고 특정 시설이나 위치의 필요성,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핵이 성립하는 원인이다 라고 한다면 해리스 올만의 다핵심 이론이 되었었습니다. 입지선정 이론. 입지선정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5가지는 서비스업 입지론이고요. 나머지 2가지는 공업 입지론인데 우리가 요까지를 진행을 했어요. 먼저 재활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중심지고요. 재활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은 배후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는 단어는 중심지에서 배후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범위고요. 판매자가 정상 이윤 얻을 만큼 수요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를 최소 요구 범위라고 하고요.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를 최소 요구치라고 부릅니다.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도달 범위와 최소 요구치를 비교했을 때 도달 범위가 커야 하고 요구치는 작아야 됩니다. 이때 중심지 규모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하신 분, 그러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입니다. A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이라고 해서 특정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유인력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것을 주장을 했고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분기점, 경계가 형성이 된다고 주장했으면 이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도 물론 분기점 경계란 말이 나오는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해서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에서 구체적인 분기점, 경계 지점을 제시하신 분은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됩니다. 효용, 수거면, 공간 마찰계수, 시간거리가 뜨면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요. 확률은 수거면 외에도 공간 마찰계수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공간 마찰계수는 저항값으로서 교통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작아지고요. 교통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저항값, 공간 마찰계수 값이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BC 3개 매장이 있을 때 C 매장으로 가는 확률을 한번 구해볼까요? 예, 공간 마찰계수는 2입니다.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 플러스 C 거리 제곱분의 C 면적 분의 C 거리 제곱분의 C 면적을 올리면 되고, 레일리와 허프를 비교해보자. 레일리가 결정론적 관점이라면 허프는 확률적 관점이에요.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이었다면 허프는 미시적 분석이에요. 레일리가 도시 단위였다면 허프는 매장 단위입니다. 레일리는 2개 도시만 나오지만 허프는 2개 매장 이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레일리가 실체거리, 물리적 거리였다면 허프는 시간거리다 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정 점포가 최대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를 제시하신 분은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고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우리는 무조건 작은 그림을 그린 다음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기로 했어요.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면 좋은 게 내백클 때는 전체 거리를 나누기 3으로 항상 머릿속에 앞에 1 플러스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루트를 끄집어낸다는 생각을 암산으로 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나누기 3으로 작은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고 아웃백클 때는 나누기 전체 거리를 4로 나누어서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한다.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물었을 때는 걔가 바로 답이 되는 거고, 큰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물었을 때는 전체 거리에서 그만큼을 빼서 나머지 거리로 구해준다라는 연습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공업 입지론 두 분 남은 거예요. 공장 입지할 때 베버, 레시 둘 다 독일 사람인데 베버는 비용이론 주장했어요. 레시는 수요이론 주장했고, 요 얘기를 저랑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요거 하고 이제 시장론은 끝을 낼 거고, 원래 진도는 다음 주가 정책론인데 정책론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바로 투자론으로 넘어갈 건데, 투자론도 제가 2주 동안 수업을 할 겁니다. 2주 동안. 시장론 2주 동안 수업했거든요. 대신에 정책론은 한 번만 들어도 돼요. 1월 달에 가서 한 번만 들어도 되고, 투자론은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만큼 효용 가치가 커집니다. 참고로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시험에서는 투자론이 3문제밖에 안 났는데, 투자론이 꼭 이런 짓을 하더라고요. 특정에 좀 적게 내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를 퍼부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투자론이 한 7문제, 8문제까지 나올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론은 좀 어렵긴 한데 열심히 한번 해서 우리 고득점으로 한번 가봅시다. 아시겠죠? 부동산 학교는 75점, 80점 나오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민법 점수와 관계없이 멋있잖아. 그 부동산 학교는 채점을 딱 했어. 80점 나왔어. 그러니까 민법 채점하지 않고 2차 채점할 때 그 어떤 멋짐. 응? 옆에서 왜 민법은 채점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론 점수 보니까 민법은 채점 안 해도 합격인 것 같아. 가족들이 받는 그 안락함, 안정감. 근데 개론이 만약에 60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벌벌 떨면서 민법을 채점해야 되거든. 벌벌 떨면서. 그 채점하다가 막 옆에서 시끄러우면 가만히 있어봐! 좀 하면서. 그렇게 민법을 채점할 때와 개론 한 80점 정도 확보하고 민법은 40점 맞아도 합격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안정감으로 채점할 때, 다르거든, 이게.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투자론 다음 주부터 열심히, 2주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투자론 꼭 열심히 해서 우리 한번 계산 문제까지 도전해 볼 거거든요. 한번 난이도 3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겁니다. 다음 주는 투자론 수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업 입지로는 딱 두 분입니다. 한 분은 베버, 비읍으로 끝나죠? 한 분은 레시, 시옷으로 끝납니다. 베버는 최소와 최대는 중요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한 분은 비용 이론이고 한 분은 수요 이론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베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비용이 최소화되는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비용 항목이 딱 3개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수송비, 또 임금, 노동비, 또 집적이익. 요 3가지로 구분합니다. 요 3가지를 고려했을 때 비용이 최소화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수송비가 최대가 되면 좋아요? 최소가 되면 좋아요? 최소가 되면 좋죠. 임금은요? 최소가 되면 좋죠. 집적이익은요? 그렇지, 이익이니까. 최대가 되면 좋지.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자, 요 표현이 꼭 나와야 됩니다.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뭐가 최소화되는 지점? 비용.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뭐라고 하시면 안 되냐면, 이 표현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각각의 요인이 최소 그러면 틀려요. 뭐라고 하면 틀린다고요? 각각의 요인이 최소 그러면 틀린다고요. 뭐와 뭐는 최소가 맞지만, 수송비와 임금은 최소가 맞지만, 집적 이익은 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만 이해하셨어요? 다시 무엇과 무엇은 최소가 맞지만, 수송비와 임금은 최소가 맞지만 집적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 3개를 고려했을 때 뭐가 최소가 되는 지점?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 그러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강조한 게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수송비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송비입니다. 수송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송비는 최소예요. 임금도 최소예요. 집적 이익은 최대예요. 그러니까 각 요인이 최소가 되면 안 되고 수송비가 가장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수송비 강조하신 분이 제가 3분 계시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튀, 해, 배. 기억납니까? 튀, 해, 배. 튀는 누구? 튀는 좋아요. 해는? 헤이그 좋아요. 배는? 베버 좋습니다. 튀네는 어디에서?
위치지대설에서, 헤글은 무슨 비용 이론에서? 마찰 비용 이론에서, 베버는 무슨 비용 이론에서?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편안하게 들으세요. 무슨 선이라고 있어요? 등비용선. 등비용할 때 등이 같은 등자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입지 지점을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배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지 지점을 바꿀 때 다른 요소들보다도 무슨 비용은 최소한 동일해야 되냐면 제일 강조한 게 뭐라 그랬죠? 수송비.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갖다가 등비용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 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 지점을 바꿀 때 뭐가 동일한 지점? 수송비가 동일한 지점. 이게 뭐가 동일한 지점 그럼 틀리냐면 수송비와 임금까지 동일한 지점 그럼 또 틀려요. 뭐만 동일하면 돼? 수송비. 그만큼 수송비를 강조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필기 하나만 놓으실까요? 필기.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하냐면 원료 지수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이걸 가지고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이라는 것을 비교를 합니다. 하나 필기 하나 해놓으세요. 무슨 지수 개념을 가지고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무슨 지향형과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을 비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밑으로 내려와서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은요. 아니 기업의 목표가 어떻게 비용 극소화란 말이냐. 기업의 목표는 뭐죠? 이윤 극대. 대가 나와야 돼. 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면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공장들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어디 있죠? 우리나라는 공장들이 어디 많아요? 수도권에만. 잘 몰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들은요 수도권 근처에 많습니다. 수도권에 왜 공장이 많을까요? 아유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페버의 이론이었고. 아이고 깝깝하네. 우리나라의 공장들은 왜 수도권에 많냐면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원인데 2,600만 원이 수도권에 살기 때문입니다. 즉 수도권이 뭐가 많은 곳이라서 수요가 많은 곳이라서 이게 러시아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공장들이 대부분 어디 위치하는데? 수도권에. 수도권에 왜 공장이 많다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사니까 최대 수요 이론은요. 자꾸 대가 떠야 돼. 시장 확대, 이윤 극대. 즉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지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니까? 최대 수요가 되는 지점이니까 이렇게 주장한 게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그럼 제가 물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누구의 무슨 이론인지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수송비, 임금, 집적이익을 고려했을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 공업입지의 최적의 입지점이고 등비용 곡선이라고 했을 때도요. 수송비 부담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선을 등비용선이라고 하고 뭐니뭐니 더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고 수송비 개념을 가지고 원료 지수 개념을 만든 다음에 원료 지향형 입지가 좋은지 시장 지향형 입지가 좋은지를 제시하신 분은 누구의 무슨 이론?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자꾸 대가 든다니까. 이윤 극대, 시장 확대 이런 말이 뜨면 뭐라고요?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놈은 공급자 측면이고요. 한 놈은 수요자 측면이에요. 공급자 측면에서 비용이 최소가 들어가는 곳에 공장이 입지하면 좋다는 게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라면 그게 아니라 이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 많이 팔아먹을 수 있는 곳, 시장 확대가 잘 되는 곳 이런 곳에 공장이 입지하면 좋다라고 주장한 게 레시오의 최대 수요 이론이 되는 겁니다. 둘 다 독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자동차 그러면 제일 유명한 자동차가 독일차지 않습니까? 그죠? 독일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켰던 나라예요. 세계 1차 대전도 세계 2차 대전도 전부 다 독일에서 이제 독일이 일으킨 나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품, 전차, 자동차, 무기 산업이 엄청 발달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공업 입지 그러면 무조건 독일입니다. 공업 입지 그러면 무조건 독일이고 오늘날에도 자동차 그러면 독일이고요. 칼 같은 것도 독일이 잘 만들어요, 여러분들. 칼 같은 것도 독일이 군수품은 엄청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베버 레시 둘 다 독일 학자고요. 이름만 들어도 베버 레시 상당히 독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베버는요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을 얘기했다라고 얘기했고, 가장 강조한 게 뭐라고요? 수송비. 그 무게가 무거운 걸 옮겨오는 게 좋아요? 가벼운 걸 옮겨오는 게 좋아요? 가벼운 걸 옮겨오는 게 수송비에 적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랑 지금부터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잘 보세요. 석회석이 100kg이 있고요. 시멘트가 10kg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멘트 산업은 석회석으로 만들 건데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겁죠? 아니, 누가 무겁다고요? 원료가 무겁죠. 그럼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에요? 감소되는 산업이에요? 감소되죠. 원료는 얼마인데? 100kg인데 제품은 얼마니까? 10kg니까 제조 과정을 거치면 거칠수록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울에서도 시멘트를 많이 쓸 건데 시멘트 공장은 서울에 있는 게 좋아요? 강원도에 있는 게 좋아요? 강원도에 있는 게 좋아요. 강원도에 있으면 뭐로 만든다? 시멘트로 만든 다음에 10kg를 옮겨오면 되잖아요. 근데 석회석을 옮겨온다면 몇 킬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0kg.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면 좋아요. 문제 풀다가 원료 쪽이다. 그럼 무조건 원료 지향형 산업입니다. 무슨 쪽이다? 원료 쪽이다. 그러면 원료 지향형 산업입니다. 갑시다. 원료가 무겁다. 무슨 지향? 원료 지향. 원료가 무거우면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뭐 되더라? 감소되더라.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패. 이건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부패는 무슨 뜻이에요? 상한다? 썩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부패입니다. 부패. 뷔페 아니에요. 부패. 부패 알죠? 여러분들 질문 드려야 되겠습니다. 꽁치 부패가 심해요? 꽁치 통조림 부패가 심해요? 꽁치. 그럼 이거는 원래 부패가 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꽁치를 가져오는 게 좋아요? 통조림으로 만든 다음에 통조림 상태로 옮겨오는 게 좋아요? 통조림 상태로 옮겨오는 게 좋지. 그래서 꽁치 통조림 공장은 어디에 있다? 원료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조림 상태로 옮겨와야 되거든. 무슨 지향? 원료 지향. 근데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죠. 빈병. 빈병이 10kg입니다. 공병. 일단 물을 담아버리니까 맥주가 되어버리거든. 맥주는 100kg이에요. 그러면 원료는 10kg, 맥주는 100kg. 그러면 대답하세요. 원료가 무거워요? 제품이 무거워요?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품 쪽이면 시장 지향이다. 이렇게. 원료 쪽이면 무슨 지향? 원료 지향. 제품 쪽이면 시장 지향. 그럼 요거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뭐 되는 사람? 증가되는 사람. 그래서 맥주 공장이나 청량음료, 소주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대도시 근교에 있습니다. 대도시 근교에서 이렇게 원료들을 쭉 모아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바로 판매합니다. 이건 완제품이 제일 무겁거든. 그럼 원료가 무겁다? 제품이 무겁다? 제품이 무겁다.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뭐 되더라? 증가되더라. 이런 것들은 무슨 지향? 시장 지향.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품 쪽이면 시장 지향이라 그랬거든. 제품의 부패가 심한 산업들도 시장 지향형 산업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저기 콩하고 두부, 진공 포장된 콩의 부패가 심할까요? 완제품인 두부의 부패가 심할까요? 두부. 그럼 이거는 제품의 부패가 심하잖아요. 그죠? 그럼 두부 공장은 저기 원료 산지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대도시 근교에 있어야 되겠어요? 대도시 근교. 바로 만들어서 바로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장 지향형을 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잘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입지 중량은 몰라도 돼요. 입지 중량은 원료 지수에다가 1을 단 값이다. 그래서 1과 비교하지 않고 2와 비교한다만 기억하시면 되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저랑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료 지수가 있어요. 원료 지수는요, 제품 중량 분해 국지 원료 중량이다. 그래요. 국지 원료란 말이 나오네. 자, 칠판 한번 보시죠. 국지 원료가 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지 원료를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편제 원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의 반대말이 뭐냐면 보편 원료예요. 그러면 가자. 그곳에 가야지만 이 원료를 볼 수 있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원료가 아니야. 그런 원료를 무슨 원료? 국지 원료, 편제 원료. 느낌 맞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각지에서 찾을 수 있는 원료가 아니라 그곳에서만 특별히 볼 수 있는 원료를 무슨 원료라고 한다? 국지 원료 또는 편제 원료.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원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원료를 무슨 원료? 보편 원료.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예를 들었던 걸 예를 들게요. 그 시멘트를 만드는 대부분의 원료인 석회석은요, 서울에 있어 없어? 없어. 서울에 석회석 없어요. 석회석은 강원도 삼척 동해 이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멘트를 만드는 대부분의 원료인 석회석은 당연히 공장이 그쪽에 있을 수밖에 없겠다. 무슨 지형? 원료 지형입니다. 맞아요? 맥주를 만드는 대부분의 원료는 물이거든요. 어쨌든 콜라를 만드는 대부분의 원료도 어쨌든 물이거든요. 물은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한강. 물이 강원도에 있어요 없어요? 소양강.
그러면 물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원료란 말이야. 굳이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무슨 지향? 시장 지향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다시. 원료 지향은 원료 산지의 공장에 입지하는 거고요. 시장 지향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 시장 지향은 어디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공장이 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도시 근교 소비지에 공장이 입지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원료가 무겁다. 무슨 지향? 원료 지향. 남들 한참 생각할 때 우리는 답을 미리 대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원료가 무겁다. 원료 지향.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한다. 원료 지향입니다. 중량이 감소하다는 얘기는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원료 지향을 한번 했으니 시장 지향할 거라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래요. 한 번 더 할게요. 원료가 무겁다. 원료 지향.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됩니다. 원료 지향. 제품이 무겁다. 시장 지향.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된다. 시장 지향. 원료의 부패가 심하다. 원료 지향. 완제품의 부패가 심하다. 시장 지향. 그곳에 가야지 볼 수 있는 보편 원료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 원료다. 시장 지향. 그곳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국지 원료, 편제 원료다. 원료 지향.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원료 지수입니다. 아까 제가 원료 지수라는 개념을 누가 사용했다? 베버는 뭘 강조했다? 수송비. 수송비는 많이 드는 게 좋다, 적게 드는 게 좋다? 적게 들어야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료 그러면요, 국지 원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제비에서 원료 그럼 무슨 원료? 국지 원료. 그러면 원료 지수는 1과 비교하거든요. 1보다 크다. 자, 대답 천천히 해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분모가 큰 거야, 분자가 큰 거야? 분자. 위에 게 커야지 지수가 1보다 큰 거야. 오케이? 1보다 작은 밑에 게 큰 거야. 그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무겁다는 얘기?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 원료가 무거우면 무슨 지향? 원료 지향.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야지 원료 지향이에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으면 누가 더 무겁다는 얘기? 제품이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저한테 부동산학개론 배우신 분들, 제가 지금부터 지수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끝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우리 수험생들이 집중력이 제일 떨어질 때거든요. 지금 1시 반쯤 이렇게 될 때, 배도 고프고, 뭘 한지도 잘 모르겠고, 내일 수업은 뭐지? 이런 생각 들고. 그러면 요즘 망감이 교차할 겁니다. 공부를 하지 말까 그냥. 무슨 부귀영을 누리겠다가 이 공부를 시작했는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 들고 중간에 그만둘 것 같으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다 싶어서 심지어 책에다 이름도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에 이름 쓰면 썼어요? 예, 환불 가격이 떨어져요. 예, 아무튼 잘 썼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럴 때 중요한 걸 해버려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부동산학개론 통틀어서, 부동산학개론뿐만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이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땡땡 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땡땡 지수는요,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땡땡 지수는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가 되고, 잘 들어요. 땡땡은요, 땡땡은요, 분자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자, 땡땡 지수는 반드시 뭐로 표시가 되고, 분모분의 분자. 땡땡은 어디로 올라간다? 분자.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수는 1과 비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수는 뭐랑 비교한다? 1. 그리고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크다는 얘기, 분자가 크다는 얘기. 분자. 분자는 뭐였다? 땡땡이었다. 지수 앞에 있는 말이었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남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 절 보시고요. 원료 지수가 시험에 떴어요. 자, 제가 하나는 제품 중량 쓸 거고 하나는 원료 중량 쓸 거거든요. 원료 지수예요. 하나는 제품 중량 쓸 거고 하나는 원료 중량 쓸 거예요. 밑에 제품, 위에 원료. 왜냐하면 지수 앞에 있는 말이 위로 간다 그랬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 위에 게 크다는 얘기다. 맞아요? 근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뭐가 무겁다? 원료가 무겁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 원료 쪽이면 원료 지향, 제품 쪽이면 시장 지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원료 지수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무겁다는 얘기?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 무슨 지향? 원료 지향. 바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아직 안 배웠는데. 이까지 가주면 참 좋은데. 한 3명 건지로 갑니다. 한 3명만. 나머지 수험생들은 갑갑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다음에 또 수업할 때 그때 맞추러 옵시다. 자, 제가 수익성 지수란 말을 써볼게요. 무슨 지수? 출제 가능성 100%인데 수익성 지수는 제가 한 놈은 지출을 쓸 거고 한 놈은 수입을 쓸 거거든요. 밑에 뭐 쓸까? 지출, 위에
수익. 그럼 수익성 지수는 무슨 현가분의 무슨 현가냐면 지출의 현가분의 수입의 현가예요. 근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다? 수익이 크다는 얘기다. 투자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가 크다는 얘기냐면 지출이 크다는 얘기예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남들 이거 생각할 때 우리는 제목 보고 바로 판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땡땡 지수는 뭐분의 뭐로 표시가 되고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가 되고 땡땡은 어디로 정확히 가고 분자로 가고 땡땡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모가 분자가 즉 뭐가 땡땡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면 뭐가 무겁다? 원료가 무겁다. 무슨 지향? 원료지향.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지출보다 뭐가 더 크다? 수익이 크다. 투자한다 안 한다? 한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수는 뭐분의 뭐? 분모분의 분자. 분자에는 뭐가 올라간다? 땡땡. 지수 앞에 있는 말이 올라간다.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즉 땡땡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원료지향, 시장지향 이렇게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요걸 지금 한번 제가 지금 왜 이걸 묻는지 아세요? 왜 물을까요? 내가 암기할 시간 안 들였단 말이야. 암기할 시간 안 들었는데 지금 맞춘다는 건요. 시험장과도 맞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일부러 암기할 시간 안 드렸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출발합니다. 원료 중량보다 제품 중량이 더 무거워요. 시장지향입니다. 아닙니다. 원료 중량이 더 무겁습니다. 원료지향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는 산업입니다. 원료지향입니다. 중량이 감소된다는 말은 원료가 더 무겁다는 얘기거든.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입니다. 시장지향입니다. 제품의 부패가 더 심합니다. 시장지향입니다. 원료의 부패가 더 심합니다. 원료지향입니다. 그곳에 가야지 볼 수 있는 국지원료나 편제원료입니다. 원료지향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원료입니다. 시장지향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원료지수가 1보다 작습니다. 시장지향입니다. 원료지수가 1보다 큽니다. 원료지향입니다. 결론부터 알려드립니다. 결론은 원료가 더 무겁고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고요. 원료의 부패가 심하며 국지원료나 편지원료를 많이 쓰고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럼 무슨 지향? 원료지향. 제품이 더 무거워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입니다. 제품의 부패가 심하고요. 보편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원료지수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무슨 지향이다? 시장지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공업입지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테스트 해봐도 될까요? 해요 말아요? 해요? 준비되셨으면 저한테 도전이라고 외쳐주세요. 이게 그렇게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 도전을 어떻게 하냐면 짧고 굵게 단전에서 올리면서 도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준비되셨으면 도전을 외쳐주세요. 그냥 할게요. 자, 물으면 마음에 준비하시고 누구의 무슨 이론까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그야말로 토지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윤인데요. 영구적,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입니다. 그러면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오케이? 토지에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기계, 기구, 설비, 토지 이외에서 생기는 거고요. 일시적, 단기적 초과이윤입니다. 마샬의 준지대입니다. 비옥도, 수학 체감, 한계지 지대 없고요. 가격이 지대를 결정하며 지대는 두 글자 잉여, 네 글자 불로소득입니다. 리카도의 차익지대설. 리퀴드 아닙니다. 리퀴드 아니고 리카도입니다. 리퀴드는 아니에요. 리퀴드는 액체란 뜻이죠.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입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소유 자체의 요구요. 한계지에서 지대가 존재하는 유일한 지대설이고요. 1월 1일 날 이종호가 지대를 먼저 올려요. 그러면 가을에 곡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지대가 가격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지대는 두 글자로는 비용, 세 글자로는 생산비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입니다. 지대는요. 가격에서 비용을 일단 빼요. 그리고 수송비까지 빼거든요. 이때 지대와 수송비 관계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이게 농업입지론이거든요. 집약적인 농업은 기울기 가파르고 도심 가까이서 이용을 하지만 조방적인 농업은 기울기 완만하고 외곽에서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튀넨의 위치지대설. 이때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수송비 강조하신 분 세 분, 시작, 튀, 해,
배, 뒤, 해, 배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t는 위치지대설에서, 헤이그는 마찰 비용이론에서, 베버는 채소 비용이론에서 각각 수송비를 강조했습니다. 수송비 강조한 세 분이요. 뒤, 해, 배, 뒤, 해, 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대지불 능력이 최대인 놈,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서 볼록해요. 기울기 가파른 놈들은 도심에, 완만한 놈들은 외곽에 입지한다는 것을 누구의 무슨 지대설? 알론소의 입찰지대설. 이것은요, 이것 비용입니다. 이것 비용은요, 지대 플러스 교통비 합이에요. 네 글자는 두 글자와 세 글자의 합이다 그랬고요. 역시 지대와 교통비의 반비례 관계는요, 누구의?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입니다. 도시 생태학자 관점, 침입, 경쟁, 천이, 중전, 매야, 저 고통스러워요. 중심지에 가까운 곳에 저소득층 주거지가 먼저 입지하고요. 여기서만 나오는 두 가지 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지대와 통근자 지대입니다. 누구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교통축, 교통망, 교통노선, 부채꼴, 쐐기, 교통축에 가깝게 고급 주거지구 입지. 그러면 누구의? 호이트의 선형 이론. 도심뿐 아니라 부도심, 동종 모여요. 이종 흩어집니다. 특정 시설이나 위치의 필요성,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누구의?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입니다. 중심지, 재활화 서비스 제공하는 곳. 배후지, 중심지로부터 재활화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 도달 범위. 판매자가 정상 이윤 얻는 수준까지의 거리, 최소 요구 범위.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수준, 요구 규모를 최소 요구치. 중심이 성립되려면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한다.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증하신 분. 크리스탈라의 중심지 이론. 두 도시 사이의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는 비례,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 형성은 누구? 레일리의 소매 인력 중력 법칙이라고 했고요.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라고 해서 AB 두 개 도시가 있을 때 A 도시로부터 이것 구하는 공식으로서 레일리의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한 이론은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었습니다. 수거면에다가 공간 마찰 기수가 등장을 합니다. 미시적 분석입니다. 도시 단위가 아니라 매장 단위예요. 이 단위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효용, 그리고 실측거리,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공간 마찰 개수 값은요, 교통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작아지고요, 일상용품이거나 교통조건이 불량할 때는 이 값이 커진다. 누구의? 허프의 확률 모형. 허프는 확률 모형에 다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정 점포가 최대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 8가지 원칙을 제시하신 것은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 소매 인력 아니고 소매 입지. 공장 입지할 때 수송비, 임금, 집적 이익을 고려했을 때 비용이 최소한가요? 강요인이 최소인가요? 비용이 최소. 가장 강조한 건 수송비. 등비용 곡선은 위치를 바꿀 때 뭐는 동일해야 돼? 수송비는 동일해야 됩니다. 이때 이걸 가지고 원료지수 개념을 가져와서 원료 지향량과 시장 지향량을 구분했는데, 원료가 무거워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됩니다. 원료의 부패가 심하고요. 국지 원료, 편제 원료 쓰고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커요. 무슨 지야? 원료지야. 제품이 무거워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됩니다. 보편 원료를 써요. 제품의 부패가 심하고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아요. 무슨 지야? 시장지야. 이걸 주장하신 분! 대가리 치워드릴까요? 베버의 최소 비용이랍니다. 대가리 치워드렸습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이랍니다. 아니라 시장 확대, 이윤 극대, 수요 측면이 나오면 누구의? 레쉬의 최대 수요율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